안녕하세요. 나지막이 읽는 밤입니다. 오늘은 책 런던의 단편소설인 불을 지피다를 준비해왔어요. 태양조차 모습을 감춘 혹독한 북방의 겨울 한가운데 한 사람은 오직 걸음과 불을 믿고 광야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단 한 번의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았고 불이 꺼진 자리에는 인간의 한계만이 남았습니다. 그 마지막 여정을 따라가 볼게요. 날이 밝아오자 세상은 숨을 죽인 듯한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고 그 잿빛 위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차가움이 겹겹이 내려앉아 사물의 표면과 공기와 시간 전체를 움츠러들게 만들 만큼 깊고 완강한 냉기가 스며 있었다. 그때 산에는 메인 유콘길에서 옆으로 방향을 틀어 높은 흙둑을 올라섰다. 그 흙둑 위로는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아 형체만 겨우 남은 희미한 길이 가뭄비 숲속으로 동쪽을 향해 묻혀들듯 이어지고 있었다. 흙둑은 가팔랐고 그는 정상에 올라서자마자 숨을 고르기 위해 멈춰섰으며 그 멈춤을 스스로에게 변명이라도 하듯 시계를 꺼내 확인하는 동작으로 덮어씌웠다. 시각은 9시였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으나 해는 보이지 않았고 떠오를 기미조차 없었다. 낮임에도 불구하고 해의 부재가 세상의 표면 위에 잡히지 않는 음울함을 드리워 이 맑은 날을 묘하게 어둑하고 눌린 기색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의 어느 것도 사내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지는 못했다. 그는 이미 햇빛 없는 날들에 오래 노출된 몸이었고 앞으로도 며칠은 더 지나야 남쪽 지평선 끝에서 그 밝은 둥근 것이 잠시 얼굴을 비추었다가 곧장 사라질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잿빛의 정적과 햇빛의 부재는 그에게 놀라움도 불길함도 아닌 그저 주어진 조건으로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사내는 자신이 지나온 길을 잠시 돌아다 보았다. 유콘강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게 얼어붙어 있었고 그 위에는 다시 눈이 두텁게 덮여 부드러운 물결 모양을 이루며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오직 끊김없는 흰색뿐이었다. 다만 가뭄비나무로 덮인 작은 섬을 휘돌아 북쪽과 남쪽으로 얇게 휘감기며 이어지는 머리카락 한 올 같은 어두운 선이 있었는데 그것이 곧 메인 길이었다. 그 길은 남쪽으로 칠코우트, 고게와 디아이아를 지나 바닷물의 다키까지 500마일을 이어지고 있었고 북쪽으로는 도슨까지 70마일, 거기서 다시 북쪽으로 널라토를 지나 베링헤이의 세인트 마이클까지 1500마일 이상 더 뻗어 있는 길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까지 이어지는 머리카락 같은 길이고 하늘에 해가 사라진 채 낮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어둠이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이며 인간이 개입할 틈이 없는 듯 보이는 이 모든 낯설고 기이한 풍경, 그 무엇도 그 사내의 마음에 아무런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 그것이 그에게 낯설지 않아서도 아니었다. 사내는 이 땅에 갓 들어온 신참이었고 이번 겨울이 그의 첫 겨울이었다. 문제는 그가 상상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데 있었다. 그는 삶의 사물에 반응하는 데는 민첩했으나 사물 너머의 의미에는 눈길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영하 50도라는 사실은 그에게 그저 춥다는 뜻이었을 뿐이었다. 그 이상의 생각, 인간의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열과 냉기의 폭이 얼마나 좁은지 그 경계를 벗어나면 삶이 얼마나 허망하게 소멸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유 혹은 그 너머 죽음과 존재의 자리에 대한 상상, 그런 것은 그의 머릿속에 한 번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에게 50도 아래라는 숫자는 그저 귀와 손을 잘 막아야 한다는 뜻이었고 벙어리 장갑과 방한 목화신과 두툼한 양말을 챙기면 되는 일상의 조건일 뿐이었다. 그는 그 숫자 뒤에 다른 의미가 붙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사내는 다시 길을 걷기 시작하며 입김을 내뱉었다. 그러자 공기 중에서 작게 폭발하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그는 다시 한번 침을 뱉어 보았다. 이번에도 침은 눈에 닿기도 전에 공중에서 얼어붙으며 깨지는 소리를 냈다. 그제서야 그는 오늘의 냉기가 50도보다 훨씬 더 낮다는 사실을 감으로 느꼈다. 얼마나 더 낮은지는 알지 못했으나 그는 그 사실을 알 필요조차 크게 느끼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이 헤더슨 크리크의 왼쪽 지뢰에 있는 오래된 채굴지로 가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적뿐이었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이미 동료들이 도착해 있었다. 그들은 인디언 크리크 쪽에서 능선을 넘어 곧장 건너왔고 그는 유콘강의 섬들에서 봄에 벌목이 가능한지 살펴보기 위해 멀리 돌아오는 길을 택한 것이었다. 해가 지는 6시가 되기 전에는 그들과 합류할 것이고 그러면 불이 피어 있을 것이며 따뜻한 저녁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었다. 점심에 관해서라면 그는 손을 외투 속으로 집어넣어 배 위쪽에 단단히 묶여있는 작은 보자기를 만져보았다. 점심은 셔츠 안쪽 맨살에 닿는 곳에 손수건으로 감싸두었는데 그것만이 빵이 얼어붙지 않게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 생각을 하며 조용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 빵 하나하나를 반으로 가르고 베이컨 기름에 찍어 두툼한 베이컨 한 조각을 끼워 넣어 먹을 생각을 하니 그것만으로도 사내의 마음 한쪽이 조용하게 환해졌다. 곧 그는 큰 가문비들 사이로 난 희미한 길 속으로 몸을 깊숙이 밀어넣듯 들어갔다. 눈은 이미 한 자 이상 또 쌓여 지난번 썰매가 지나간 자국을 거의 지워버린 상태였고 그래서 그는 썰매 없이 혼자 걷는 것이 오히려 가벼워 좋다고 생각했다. 그는 도시에서 온 사람 치고는 수염이 두터운 편이었지만 얼어붙은 공기 앞에서는 그 수염마저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했다. 얼음이 얼굴뼈를 바로 스치는 듯했고 그는 벙어리 장갑을 낀 손으로 감각이 사라지는 콧등과 광대뼈를 번갈아 문지르며 걸음을 이어갔다. 그의 발뒤꿈치 바로 뒤를 따라 한 마리의 개가 묵묵히 걸었다. 회색 털을 가진 토종개로 거친 늑대와 다를 바 없는 야생의 기질을 품은 동물이었다. 그 개는 앞을 걷는 인간보다 훨씬 먼저 지금 이 추위가 여행을 해서는 안 되는 추위라는 사실을 본능으로 알고 있었다. 그것은 숫자를 알지 못했고 온도라는 개념도 모르지만 그저 그 어떤 본능의 깊은 저층에서 울리는 경고에 따라 얼어붙은 공기 속에 몸을 낮추고 싶어 할 뿐이었다. 어디든 눈 속으로 파고들어 몸을 접고 이 냉기를 피하고 싶다는 막연한 갈망만이 그 생명 안에서 본능적으로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개였다. 불을 피워주는 존재의 뒤를 따라 복종하듯 낮게 엎드린 채 발을 옮기며 그저 침묵으로 순종하고 있었다. 개의 털에는 숨결 속의 수분이 얼어붙어 가벼운 서리가 내려앉은 것처럼 얇은 결정을 이루고 있었고 특히 턱과 주둥이와 속눈썹에 그 얼음 가루가 두드러졌다. 사내의 붉은 수염과 콧수염 또한 얼음으로 굳어 있었는데 개의 그것보다 훨씬 두껍게
딱딱한 얼음층을 이루며 매번 그가 들이쉬고 내쉬는 따뜻한 숨결 위에 계속해서 겹겹이 쌓여갔다. 게다가 사내는 입안에 담배를 물고 있었으므로 얼어붙은 입가에 얼음층이 턱 아래까지 자라붙듯 길어지고 있었다. 그 얼음층은 마치 호박빛 유리 같은 결정이 되어 그의 턱 아래로 자라나고 있었는데 만약 그가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그 얼음층은 유리처럼 산산이 부서져 조각으로 흩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사내는 그것을 개의치 않았다. 이 땅에서 담배를 씹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필연적인 형벌 같은 것이었고 그는 이미 2차례 비슷한 추위 속을 통과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아무렇지 않게 걸음을 이어갔다. 그는 한동안 평탄한 숲길을 지나 더 깊은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러다 광활한 평지로 내려서 얼어붙은 작은 시냇물에 바닥으로 내려섰다. 그곳이 바로 헤더슨 크리크였다. 사내는 자신이 갈림길까지는 아직 10마일쯤 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시계를 확인해 보니 정확히 10시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1시간에 4마일 정도의 속도로 꾸준히 걸음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 계산대로라면 12시 반이면 갈림길에 도착할 것이니 그곳에서 점심을 먹기로 마음속으로 정해두었다. 개는 다시 그의 발뒤꿈치로 돌아와 꼬리를 축 늘어뜨린 채 기운 없이 따라붙었다. 사내가 시냇물 바닥을 따라 묵묵히 걸음을 옮기는 동안 오래전에 썰매가 지나갔던 흔적이 희미하게 파묻혀 있는 것이 눈에 띄었지만 이미 1달 동안 이 침묵의 계곡을 오르내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듯 보였다. 사내의 머릿속에는 점심을 갈림길에서 먹겠다는 생각과 6시가 되면 불 앞에서 동료들과 합류해 있을 것이라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누구와 대화를 나눌 리도 없었고 설령 곁에 누군가 있었다 해도 입가를 뒤덮은 얼음층 때문에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래서 그는 그저 담배를 씹어 삼키며 걷는 동안 계속해서 턱 아래의 얼음층을 늘려갈 뿐이었다. 가끔 그는 지금의 추위가 자신이 평생 겪어본 어느 추위보다 훨씬 더 깊고 매서운 것임을 새삼스레 깨닫곤 했다. 그 깨달음이 들 때마다 그는 습관처럼 벙어리 장갑 낀 손등으로 볼과 콧등을 문질렀다. 그는 손을 바꿔가며 얼굴을 문지르기를 반복했지만 문지르는 행위를 멈추는 순간마다 볼은 바로 감각을 잃었고 그 다음 순간에는 콧끝마저 감각을 잃었다. 얼음의 대인뺨이란 그저 약간의 고통으로 끝나는 일이라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와 뺨이 빠르게 마비되는 사실은 그에게 은근한 불안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그는 마음이 비어 있었지만 눈은 예민하게 주변을 살폈다. 시냇물의 형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굽이치는 모양과 나무가 뒤엉킨 지점, 발 아래가 단단한 얼음인지 아니면 그 아래로 물이 스며 흐르는 위험한 자리인지 그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미세한 감각에 본능처럼 온 신경을 기울였다. 그러다 어느 지점을 돌아서면서 그는 갑자기 몸을 획 비틀며 말 위협을 받은 말처럼 깜짝 놀라 한참을 걸어온 자리에서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는 이 계곡의 얼음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얼어붙어 물이 존재할 리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는 이 땅에 언제나 샘물이 흘러나오는 지점들이 존재하며 그 샘물 위에 눈이 쌓여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는 함정이 만들어진다는 그 위험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숨겨진 물웅덩이가
얼음 껍질과 눈에 덮여 겉으로는 평평한 길처럼 보일지라도 그 아래에는 발목 정도의 얕은 물부터 허리까지 빠질 만큼 깊은 물까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깊이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방금 그가 놀라 몸을 피한 것도 발 아래에서 눈 속에 감춰진 얼음 껍질이 가볍게 부스럭하는 소리를 내며 눌리는 감각이 전해졌기 때문이었다. 이런 날씨에 발을 적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치명적인 위험을 의미했다. 최소한 그는 멈춰서서 불을 피우고 젖은 양말과 목화신을 말릴 시간을 어쩔 수 없이 확보해야만 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 나아가기 전에 발부터 얼어붙어 걸음조차 옮길 수 없게 될 것이 분명했다. 그는 시냇물의 흐름이 오른쪽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 짐작하고 잠시 서서 수면과 지형을 살핀 다음 왼쪽 가장자리로 조심스레 우회했다. 발을 내딛는 매 걸음마다 바닥을 신중히 눌러보며 조용히 길을 돌아나갔다. 위험지대를 벗어나자 그는 다시 담배를 씹으며 평소와 같은 걸음 속도로 돌아갔다. 그로부터 2시간 동안 그는 비슷한 함정을 여러 번 마주쳤다. 대개 그런 지점은 눈이가 약간 내려앉은 듯 사탕처럼 용해된 표면을 드러내 경고 신호가 보였지만 한 번은 거의 발을 딛기 직전에서야 겨우 감으로 눈치를 챌 수 있을 만큼 정교하게 숨어있는 곳도 있었다. 또 한 번은 그가 위험을 눈치채고 일부러 개를 앞으로 몰아 먼저 지나가게 했다. 개는 가지 않으려 버텼지만 사내가 밀어붙이자 마지못해 얇은 눈 위를 가로질러 갔다. 그러다 개는 순식간에 눈 아래로 발이 꺼지며 무릉덩이에 빠졌다. 놀란 개는 재빨리 옆으로 몸을 비틀어 다시 단단한 지면 위로 빠져나왔고, 빠져나오는 순간 묻은 물은 곧장 얼음으로 굳어붙었다. 개는 곧바로 다리를 핥아 얼어붙은 물기를 떼어내려 했지만 얼음은 이미 관절 사이까지 단단히 굳어 들러붙어 있었고, 결국 개는 눈 위에 몸을 낮추고 누워 발가락 사이의 얼음을 앞니로 뜯어내기 시작했다. 그건 본능이었다. 그 얼음을 그대로 둔다면 바른 곳 상처투성이가 될 것이고, 그것이 곧 생존과 직결된다는 것을 동물은 생각으로가 아니라 태생의 깊은 충의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 사내는 그 행동의 의미를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이를 도우려 장갑을 벗어 손으로 얼음 조각을 떼어내 주었다. 그러나 손을 드러낸 지 채일 분도 지나지 않아 손가락 전체가 빠르게 마비되는 것을 느끼자 그는 서둘러 장갑을 다시 끼고 손을 가슴에 세게 내리치며 감각이 돌아오길 기다렸다. 정오 무렵 그날의 밝음은 절정에 이르렀다. 그러나 해는 여전히 지평선 너머 깊숙이 파묻혀 있었고 산의 그림자조차 눈 위에 드리워지지 않았다. 12시 반이 되자 그는 정확히 계산했던 대로 시냇물이 갈라지는 지점에 도착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속도를 스스로 만족스러워하며 선자리에서 외투 단추를 풀고 손을 셔츠 안으로 넣어 점심을 꺼냈다. 그 행동은 단 15초 남짓이었지만 그 짧은 틈 동안 손가락은 이미 얼어붙기 시작했다. 그는 장갑을 끼지 않은 채 재빨리 손가락을 허벅지에 강하게 내리쳐 감각을 되돌리려 했고, 그 후에야 눈 덮인 통나무 위에 앉아 점심을 먹으려 했다. 그러나 얼어붙은 입가의 얼음층이 입을 제대로 벌리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불을 피워 얼음을 녹여야 한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다. 그는 스스로의 어리석음에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웃는 동안 드러난 손가락은 더 빠르게 감각을 잃어갔다. 그는 발끝에도 서서히 저릿한 통증이 먹고
무감각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발가락이 따뜻한지 얼어붙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는 급히 장갑을 끼고 일어섰다. 그리고 두려움이 은근히 가슴 밑바닥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발을 세게 구르며 한참을 걸어다니고 팔을 크게 휘저으며 노동하듯 몸을 움직여 체온을 되돌려 놓으려 했다. 분명히 매우 추운 날씨였다. 텅 빈 공기 속에 냉기가 몸의 끝부터 중심부까지 조용히 기어올라오는 감각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성냥을 꺼내어 불을 피울 준비를 시작했다. 봄철 불어난 물이 나무 사이에 걸러두고 간 지난 계절에 마른 나뭇가지와 잎과 풀줄기가 관목 아래 어지럽게 엉켜 있었고 그는 그 사이에서 손바닥만 한 마른 가지와 장가지를 골라내어 작은 불의 밑바탕을 만들었다. 그는 바닥에 굵은 가지 몇 개를 먼저 깔아 불씨가 눈 위에서 바로 꺼지는 일을 막았다. 주머니에서 꺼낸 자작나무 껍질 조각은 종이보다도 더 쉽게 불이 붙었고 그 위로 그는 실같이 가느다란 마른 풀과 가지를 조심스럽고 규칙적으로 얹어갔다. 불은 천천히 살아났고 곧 작은 몸부림으로 건조한 공기를 빨아올리며 스스로를 키워가기 시작했다. 그가 불 위에서 얼어붙은 얼굴을 녹이고 마침내 점심을 먹을 수 있게 되자 그 순간만큼은 우주 전체가 자신에게 자리를 양보한 듯한 안도감이 찾아왔다. 불 앞에서 그는 마치 고립된 우주 속 하나의 따뜻한 방울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 온기 안에서 얼어붙어 있던 생명이 한 겹 한 겹 천천히 되살아나고 있었다. 걔 또한 불 앞에 몸을 뉘이며 그 온기를 탐닉했다. 불 가까이 있되 털에 불꽃이 닿지 않을 만큼만 신중히 몸을 눕히고 희끄무레한 숨결을 길게 내쉬었다. 사내는 점심을 끝낸 뒤 파이프를 채우고 천천히 담배 연기를 뿜으며 다시 길을 향할 채비를 했다. 그는 장갑을 끼고 모자를 단단히 눌러 쓴 뒤 왼쪽 지류를 따라 시냇물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걔는 한동안 불 쪽으로 몸을 기울인 채 돌아가길 내켜하지 않는 기색을 보였다. 본능적으로 지금 이 날씨가 길을 떠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내가 짧게 휘파람을 불고 채찍질하듯 단호한 음성으로 재촉하자 걔는 그 뒤를 따랐다. 그에게 있어 인간은 불을 만들어주는 존재였고 채찍과 명령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주인이었으므로 그 본능적 불안을 감히 목소리로 드러낼 이유가 없었다. 사내는 다시 담배를 씹으며 걸었고 그의 숨결은 또다시 콧수염과 수염을 두껍게 얼려붙였다. 헤더슨 크리크의 이 측면 줄기에는 얼음 아래로 흐르는 샘물이 덜한 듯 보였고 그는 한동안 특별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채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결국 경고 없이 일이 벌어졌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는 눈 위를 밟는 순간 사내의 발목 아래에서 갑자기 꺼지는 감각이 전해졌고 그는 순식간에 무릎 아래까지 얼음물에 잠겼다. 물은 깊지는 않았으나 문제는 깊이가 아니었다. 이 추위 속에서 발을 젖게 했다는 사실 자체가 치명적이었다. 그는 큰 소리로 욕을 내뱉으며 다리를 빼냈다. 이 작은 사고 때문에라도 그는 반드시 발을 말려야 했고 그 일로 인해 예정된 도착 시각은 1시간 이상 늦춰질 터였다. 그는 잠시 이를 악물고 갈림길에서 벗어나 눈 덮인 두기로 올라갔다. 거기에는 지난봄 불어난 물이 운반해와 나무 밑동과 덤불 사이에 걸러놓은 마른 나뭇가지와 풀더미가 남아있었고 그는 그곳에서 땔감을 모아 불을 피울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먼저 굵은 가지 몇 개를 눈 위에 가로로 깔아 불씨가 녹아 가라앉지 않도록 받침을 만들었다. 그 위에 주머니에서 꺼낸 자작나무 껍질 조각을 올려놓고 성냥으로 불을 붙였다. 자작나무 껍질은 종이보다 더 쉽게 불길을 받아 맑고 마른 소리를 내며 타올랐다. 그는 엉켜있던 덤불 사이로 손을 넣어 가느다란 말은 장가지부터 집어작은 불꽃 위에 하나씩 얹었다. 양말과 목화신이 젖은 상태에서 이 첩불을 실패한다는 것은 곧 치명적인 의미를 가졌기에 그의 손놀림은 천천히 그러나 극도로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불은 점차 숨을 키웠고 사내의 얼굴로 되돌아온 열기는 그에게 잠깐의 안도감을 주었다. 그는 조금 안심하며 이제 곧 굵은 가지를 얹어 불을 안정시키려 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재앙이 조용히 머리 위에서 시작되었다. 사내가 마른 장가지를 빼내기 위해 눈 덮인 가지를 건드릴 때마다 그 움직임이 고스란히 나무 전체로 전해지고 있었고 바람 한 점 없는 날씨에 나무 위에 두텁게 쌓여있던 눈은 그 충격을 고스란히 쌓아두고 있었다. 결국 높은 가지 하나가 기울며 그 위에 쌓였던 눈을 아래 가지로 쏟아냈고 그 무게는 다시 그 아래 가지의 눈을 연속적으로 무너뜨려 사슬처럼 아래로 퍼져갔다. 이 일련의 붕괴는 잠깐의 시간도 허락하지 않은 채 마치 조용한 눈사태처럼 한꺼번에 사내와 불 위로 떨어졌다. 불은 바로 그 자리에서 흐트러진 눈에 덮여 흔적 없이 꺼졌다. 남은 것은 새로 쌓인 어지러운 눈더미 뿐이었다. 그는 그대로 앉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치 방금 자신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진 사람처럼 얼어붙은 얼굴로 눈 덮인 자리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잠시 후 그는 아주 천천히 숨을 고르고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그는 노인의 말이 떠올랐다. 설퍼 크리크에서 만났던 늙은 개척자는 이 땅에서는 영하 50 이하일 때 혼자 다니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었다. 그때 그는 그 말을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겼었다. 그러나 지금 그 말이 정확했다는 사실이 뼛속 깊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만약 동행이 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는 절망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한 사람은 불을 살리고 한 사람은 나뭇가지를 모으며 서로의 얼어붙은 손을 대신해 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혼자였다. 그리고 젖은 바른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얼어붙고 있었다. 그는 생각을 멈추고 이제 두 번째 불을 반드시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단 하나의 과제에 집중했다. 이번에는 나무 아래가 아닌 완전히 탁 트인 곳에 불을 피우기로 했다. 그는 눈 위에 새로운 받침을 만들고 마른 풀과 장가지를 팔 가득 하나와 덩어리째 쏟아놓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의 손가락이 이미 감각을 잃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는 손가락을 모아가지 하나를 고르는 일조차 할 수 없었고 결국 손가락 끝이 아닌 손목과 팔꿈치 움직임만으로 엉킨 장가지를 마구 쓸어 모아야 했다. 그 사이에도 발끝에서는 감각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고 얼음처럼 차갑던 것이 지금은 오히려 어딘가 둔탁하고 무감각한 온도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 무감각이 더 안쪽으로 파고들기 전에 그는 불을 일으켜야 했다. 그는 성냥을 꺼내기 위해 장갑을 벗었다. 장갑을 벗는 순간 얼어붙은 공기가 살갗에 곧장 닿으며 뼈까지 스며드는 듯한 날카로운 냉기가 올라왔다. 그는 자작나무 껍질을 주머니 안에서 손끝으로 더듬어 찾았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 손끝은 이미 자신의 살인지
나무 껍질인지조차 구별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는 오직 손바닥과 손등 사이에 무딘 감각에만 의지해 껍질 조각을 겨우 끄집어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그는 성냥 묶음을 손가락 끝으로 떼어내려 했으나 손가락은 이미 자기 몸의 일부 같지 않았다. 그는 눈으로 성냥의 위치를 확인하고 마음속으로 손가락을 움직였지만 손가락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는 교묘하게 조절된 움직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했다. 그래서 그는 생각을 바꾸어 손가락을 개별적으로 쓰려하지 않고 성냥 묶음 전체를 손바닥 사이에 끼워 잡은 채 입으로 가져갔다. 그는 커다란 얼음 껍질로 굳은 입을 억지로 벌리고 윗니로 성냥 묶음을 긁어내 한 가닥을 분리하려 했다. 그 단순한 동작에도 20번 가까이 긁어야 비로소 성냥 하나가 떨어져 나왔다. 그 성냥은 그의 무릎 위로 떨어졌지만 그는 그것을 집을 수 없었다. 손가락은 이미 물건을 쥐거나 짚는 동작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다. 그는 방법을 바꾸어 입에 성냥을 물고 바지에 문질러 불을 붙이려 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불꽃 하나를 살리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 불꽃은 그의 코 속으로 들어간 유황 냄새 때문에 그가 반사적으로 기침을 하는 순간 눈 위로 떨어져 바로 꺼져버렸다. 그는 잠시 멍하니 눈 위에 떨어진 성냥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설퍼크리크의 늙은 개척자의 말이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다. 영하 50 아래에선 혼자 다니지 말라. 그 말이 지금 이 자리에서 거의 예언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생각조차 밀어내듯 지워버리고 남은 성냥을 전부 꺼내 다시 시도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우아하거나 정교한 방식을 애초에 포기했다. 그는 두 장갑을 모두 벗어 양손을 완전히 드러낸 다음 성냥 묶음 전체를 양손의 손바닥과 손목 사이에 힘으로 끼워 고정시켰다. 그는 떨리는 팔꿈치의 힘만으로 성냥 묶음을 바짓가랑이에 긁어댔고 70개는 좋게 되는 성냥이 한꺼번에 튀어올라 거대한 노란 불꽃이 되어 마치 작은 횃불처럼 솟아올랐다. 불꽃은 그의 얼굴 바로 아래서 타올랐고 그의 코와 입으로 탄 유황 냄새와 뜨거운 연기가 거칠게 밀려들었다. 동시에 그는 소나기 안에서 살같이 타들어가는 느낌을 피부 깊은 층까지 확실히 감지했다. 그는 자신의 살이 탄다는 걸 알면서도 불꽃을 놓지 않았다. 지금 그 불꽃이 자작나무 껍질로 옮겨 붙기 전까지 절대 손을 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곧 깨달았다. 불꽃이 그의 손에서 너무 가까이 타오르는 탓에 자작나무 껍질에 불이 붙기는커녕 그의 손이 불꽃을 가려 열기가 제대로 옮겨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는 더는 견디지 못하고 양손을 번개처럼 벌렸다. 그 순간 활활 타오르던 성냥 다발은 눈 위로 떨어져 타닥하고 소리를 내며 곧바로 꺼져버렸다. 남은 것은 타담한 성냥머리와 꺼진 냄새뿐이었다. 그는 한동안 몸을 움직이지 않은 채 눈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성냥을 모두 소모했다는 사실보다 손이 더 이상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듯한 감각, 그리고 발 역시 이미 차갑다는 감각을 넘어 완전히 분리된 사물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이 그의 깊은 곳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제 단순히 발가락을 잃을 가능성이 아니라 자신 전체가 얼어붙어가는 더 큰 위험의 그림자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번지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불이 꺼진 자리 너머를 바라보다가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지점에 개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개는 눈 속에 몸을 낮추고 앞발을 번갈아 들어 올렸다가 내리며 어딘가 불안하고 초조한 몸짓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 개의 눈빛에는 말 없는 요청이 담겨 있었다. 불을 만들어라. 그것은 명령도 아니었고 동정도 아니었다. 그저 생존을 위해 당연히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에 대한 단순하고 명확한 기대였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을 아주 미친 듯한 발상이 스쳤다. 그는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어떤 사람이 눈보라 속에서 짐승을 죽여 그 몸속으로 파고들어 얼어 죽음을 피했다는 이야기였다. 그는 개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따뜻한 털가죽과 아직 식지 않은 살을 헤집어 그 속에 손을 묻어 감각을 되살린 뒤 다시 불을 피우겠다는 생각에 마지막 희미한 희망을 얹었다. 그는 개를 부르며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그 부름에는 지금까지 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상하고 가라앉은 음색이 섞여 있었다. 개는 그 음성 속에 숨어있는 설명할 수 없는 위협을 감지했고 귀를 바짝 눕힌 채 움직이지 않고 사내를 경계했다. 사내는 네 발로 기어가듯 몸을 낮추어 조심스럽게 개에게 다가갔다. 그러나 개는 그의 이런 비정상적인 자세에서 강한 경계심을 느끼고 몸을 옆으로 빼며 사내의 손길을 피했다. 사내는 숨을 고르고 다시 한 걸음 다가갔고 이번에는 기습적으로 양팔을 뻗어 개의 몸을 품 안에 걸어 잠갔다. 개는 짧고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몸을 비틀고 이빨을 드러내어 경고했지만 사내는 있는 힘껏 끌어안은 채 버텼다. 그러나 그는 곧 절망적인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개를 잡을 수 있었지만 죽일 수는 없었다. 손가락은 이미 칼을 빼는 일조차 불가능할 만큼 감각과 기능을 잃어 있었고 목을 조르는 힘조차 그에게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그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개를 놓아버렸다. 개는 번개처럼 몸을 빼내 눈 위를 튀듯 달려가 사내로부터 거리를 두었다. 그리고는 그곳에 선 채 귀를 쫑긋 세우고 차가운 호흡을 내뿜으며 그를 낯선 눈으로 바라보았다. 사내는 자신이 앉아있다는 사실조차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알 수 없을 만큼 몸의 감각을 잃고 있었다. 그는 다시 팔을 휘두르고 손을 가슴에 내리치며 감각을 되살리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손끝에는 아무런 반응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내면 어딘가에 작고 둔탁한 공포가 비로소 확실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 공포는 지체하면 죽는다는 아주 단순하고도 확실한 문장이었다. 그는 갑자기 몸을 돌려 시냇물길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그 달리기는 어떤 계획이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를 집어삼키기 시작한 공포가 몸을 밀어붙여 터트린 반응에 가까웠다. 개는 곧장 뒤따라 달렸다. 사내는 눈을 가르며 허우적거리듯 앞으로 나아갔다. 달리면서 그는 비로소 자신이 여전히 세상의 형태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흰 눈으로 뒤덮인 둑, 양쪽으로 솟아있는 가뭄비 숲, 무채색의 하늘, 그 모든 것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잠깐이나마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인식을 남겨주었다. 그는 생각했다. 계속 달리면 피가 돌 것이다. 피가 돌면 발도 손도 다시 깨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또 다른 생각이 그의 뇌리를 파고들었다. 달리면 언젠가는 캠프에 닿을 것이다. 거기엔 사람도 불도 있다. 그러나 그 생각과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그의 뒤를 따라붙었다. 아닐지도 모른다.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 발은 이미 얼기 시작했고 얼음은 안쪽으로 깊이 들어왔다. 설령 달린다 해도 캠프에 닿기 전에 그는 쓰러질 것이다. 그는 그 생각을 쫓아내듯 고개를 크게 흔들었다. 그는 다시 한 걸음, 또 한 걸음 눈속을 차고 나아갔다. 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삶의 형식은 움직임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몸은 곧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는 발이 무거워지고 무릎 아래부터 감각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몇 걸음 더 나아가려 했으나 다리의 힘이 풀리며 마침내 눈 위로 무너져 쓰러졌다. 그는 쓰러진 자세 그대로 한동안 숨을 고르며 억지로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동안 몸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해지고 있었다. 그 따뜻함은 생명의 회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얼어 죽음 직전의 몸이 마지막으로 품어내는 거짓된 온기라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다. 얼굴과 코와 손은 완전히 감각이 사라져 존재조차 느껴지지 않았고 발은 이미 땅과 닿아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죽은 물체처럼 변해 있었다. 그는 뛰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붙잡으려 했으나 이제 몸은 그에게 그런 선택권조차 내주지 않았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일어서려 했고 몸을 일으키려 애썼으나 이번에는 전혀 들리지 않는 다리를 끌어올리는 데 실패하고 다시 눈 속에 주저앉았다. 그는 그 자리에서 마침내 다른 종류의 생각을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가만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한 가지 방식일 것이다. 그 생각은 패배도 아니었고 비명이 아니었고 광란도 아니었다. 그것은 남은 힘을 허비하지 않고 마지막을 정돈하려는 조용한 이성의 장광처럼 찾아왔다. 그는 머리를 들어 자신이 걸어온 길을 잠시 상상했다. 그리고 문득 내일 아침이면 동료들이 자신을 찾아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시체를 발견하게 될 장면을 떠올렸다. 그는 그 장면을 멀찍이 떨어진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듯 마치 이미 죽은 사람이 되어 스스로의 시신을 바라보는 듯한 이상한 거리감 속에서 잠시 머물렀다. 그 후 그는 서서히 눈꺼풀을 감았다. 눈을 감는 일은 공포의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안락함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는 말 그대로 잠에 빠지듯 천천히 의식을 놓아주기 시작했다. 사내가 숨을 고르게 내쉬며 움직임 없이 앉아있는 동안 걔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걔는 사람이 이렇게 눈 위에 앉아 오랫동안 불을 피우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결코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걔는 잠시 기다렸다가 조심스레 앞으로 다가가 사내의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그 냄새 속에 죽음의 기운이 스며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자 곧바로 뒤로 물러났다.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은 걔에게 공포라기보다 단순한 조건의 변화에 가까웠다. 이제 이 사람은 불도, 음식도, 온기도 제공하지 못하는 존재이며 생존을 보장해줄 대상이 아니라는 명백한 판단만이 남았다. 걔는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며 낮게 울음을 흘렸다. 그리고 주변을 두어 번 둘러보며 어디선가 나타날지도 모를 다른 불과 사람을 기다리듯 귀를 세우고 숨을 고르다가 마침내 천천히 몸을 돌려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방향, 마지막으로 불과 사람과 고기를 본 캠프가 있는 방향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밤은 이미 다가오고 있었다. 별빛은 차갑게 떠올라 얼어붙은 하늘 위에서 수없이 번쩍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걔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캠프를 향해 길을 찾아 나아갔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네요. 그 사내가 떠난 자리 위에서 끝까지 남은 것은 불이 아니라 침묵이었네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